실리콘 원자가 결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자의 에너지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고체를 이루게 되면 이러한 원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원자들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밴드 구조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매우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띠 형태의 밴드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반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 구조를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재료는 에너지 밴드로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시간은 그러한 에너지 밴드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실리콘 원자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의 에너지가 엔티본딩 스테이트, 좀 더 높은 에너지 상태, 혹은 본딩 스테이트, 좀 낮은 에너지 상태, 두 가지 가능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둘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에너지가 좀 낮은 쪽에 들어가기가 쉽겠죠. 이 반도체 재료, 특히 실리콘 혹은 기타 반도체 재료들은 외곽에 전자가 4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4개의 외곽 전자들은 독특한 성질을 가지게 되고 주로 반도체적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두 개의 실리콘 원자가 결합을 해서 본딩 스테이트, 서로 다른 에너지의 두 상태가 생기게 되는데, 고체인 실리콘에는 실리콘 원자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엔티 본딩 스테이트들이 있고, 거기에 전자가 들어갈 텐데, 전자는 파울리의 베타율을 따릅니다. 즉, 서로 같은 에너지에 두 개 이상의 전자가 들어갈 수 없다. 같은 상태에 전자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엔티본딩 스테이트가 한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다른 에너지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 상태들이 띠를 이루고 있게 돼서 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쪽에 밴드가 하나 생기고, 에너지가 높은 쪽, 엔티본딩 스테이트죠. 그쪽에도 밴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중간에는 금지되죠. 전자가 갈 상태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들이 밸런스 밴드를 꽉 채우게 됩니다. 컨덕션 밴드는 기본적으로 비어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특히 절대 0도, 0K일 경우, 0K에서는 에너지가 제로죠. 무조건 전자는 낮은 에너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전부 밸런스 밴드를 꽉 채우고 있게 됩니다. 컨덕션 밴드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반도체는 밸런스 밴드를 꽉 채우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 재료는 그래서 가전도대를 기본적으로 전자가 꽉 채우고 있어서 빈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외곽에 전자가 한 개나 두 개인 것들, 그런 건 금속이죠. 리튬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은 외곽에 전자가 한 개나 두 개, 세 개, 이런 경우에는 가전도대, 밸런스 밴드를 다 못 채웁니다. 빈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금속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금속은 이 밴드를 다 채우지 않고 빈자리가 많이 있고, 반도체는 이 가전도대를 꽉 채우고 있다. 그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밸런스 밴드를 꽉 채우고 있지 않은 경우는 금속이 되는데, 그건 전자들이 잘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테이트가 비어 있으면 전자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뜻이 될 텐데요. 전압을 가하면 전자가 잘 움직여서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입니다. 금속은 전류가 잘 흐르죠. 그래서 저항이 작습니다. 에너지 밴드 구조에서 보면 스테이트가 빈 상태가 많다,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많은 것이 금속입니다. 전자가 가속이 되면 속력이 증가하죠.
외부에서 전압을 가하면 전자는 외부에서 가해진 전압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고 가속이 됩니다. 속력이 빨라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딘가에 충돌하면 다시 속력이 줄었다가 또 증가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하게 되죠. 속력이 증가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래서 전자가 점점 빨리 움직이게 되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에너지 스테이트에서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현재의 상태에서 가속이 되면 보다 높은 상태로 가게 되는데, 금속같이 빈자리가 많은 경우에는 그 빈자리로 전자가 쉽게 갈 수가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밴드를 꽉 채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가야 할 자리가 없습니다.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죠. 그래서 가속이 되지가 않습니다. 가속이 돼서 에너지가 높으면 가야 할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꽉 차 있으니까 가속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 0K, 열 에너지 제로, 에너지가 없는 경우에 컨덕션 밴드, 위쪽에 있는 밴드죠. 거기는 다 비어 있습니다. 모두 비어 있고, 밸런스 밴드는 모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병으로 비유를 해보면, 밸런스 밴드는 물로 꽉 차 있는 경우와 비슷하고요. 컨덕션 밴드는 완전히 비어 있는 페트병하고 비슷합니다. 이거 아무리 기울여 봐야 흐르는 게 없죠. 빈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꽉 차 있는 것은 빈자리가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의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밸런스 밴드는 전자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열 에너지를 받아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면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컨덕션 밴드에는 빈자리가 많죠. 그래서 전자가 잘 움직입니다. 밸런스 밴드에서는 전자가 빠진 자리는 전공이 되고 이 역시 전압을 가하면 잘 움직이게 되는데 이 밸런스 밴드에서 전자가 빠진 자리, 그걸 우리가 홀이라고 하죠. 동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빈자리가 있으면 여기는 전자가 다른 데서 채워줄 수가 있죠. 옆에 전자가 이 전공, 빈자리를 채워주게 되면 그 전자가 온 자리가 다시 빈자리가 되죠. 그래서 전공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도 마찬가지죠. 컨덕션 밴드 전자는 빈 스테이트가 많기 때문에 전자 자체가 금속처럼 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가게 되면 가전도되어 있는 전자가 전도대로 올라가면서 빈자리가 생겨서 전자의 농도하고 홀의 농도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 가전도대에서 전도대로 올라가는 전자의 그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레이트가 증가하는 거죠. 시간당 가전도대에서 전도대로 올라가는 전자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 에너지가 높아져서 증가해서 그런 것이죠. 이렇게 전자하고 전공의 개수가 많아지면 재결합하는 율도 증가합니다. 리콤비네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위로 올라간 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다시 전공의 위치로 들어오게 되면 전자하고 전공이 없어지게 되죠. 이걸 리콤비네이션, 재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농도하고 홀의 농도는 이 제너레이션 레이트, 리코미레이트의 평형에서 결정이 되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농도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많아지게 되면 전자가 많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류가 증가하지만 금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속은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전류가 조금씩 감소하죠. 그래서 반도체하고 금속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나 전공은 페트병, 꽉 찬 페트병에서 물 한 방울 빼낸 기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빈 페트병에 물 한 방울이 있는 경우에 비유가 됩니다. 물로 꽉 차 있는 페트병에서 물 한 방울을 비어있는 페트병으로 옮긴다면 비어있는 페트병, 전도대에 해당이 되겠죠. 전자들이 물방울이 쉽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포의 경우는 꽉 차 있는 페트병에서 물 한 방울 빠지고 기포가 있다면 그 기포 자리를 물이 채우게 되겠죠. 그 물이 채운 그 빈자리가 또 기포가 생기게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기포는 위로 움직이죠. 물방울은 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포는 전공, 홀이라고 하는 거, 물방울은 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 밴드에는 전공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전도대는 전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전도대 전자는 가전도대 전자가 여기되어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전자는 일렉트릭 필드에서 잘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밸런스 밴드는 전자의 빈자리가 생긴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전공이라고 부릅니다. 전공은 실체가 사실 없는 것이죠. 전자가 없어진 빈자리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 전공을 우리는 마치 입자처럼, 전자와 같은 입자처럼 취급을 해서 편리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전공이라고 합니다. 전자의 부호는 전하가 마이너스죠. 전공은 우리가 플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의 빈자리로 전공은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처럼 생각하면 현상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을 가하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압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면에 전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공은 전압을 가하면 마이너스 전압 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공의 부호는 플러스, 전자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전압을 가하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전자도 전류의 흐름에 기여를 합니다. 전공도 전류의 흐름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공의 농도, 그 다음에 전자의 농도가 다 전류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전공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전자로 가득 찬 상태에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온 빈자리입니다. 실은 이 빈자리를 옆에 있는 전자가 채우게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전자가 전공의 홀의 자리를 채웠다고 하면 그 오른쪽이 다시 빈자리가 되는 것이죠.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반면에 빈자리는 계속 반대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전자의 빈자리를 옆에 있는 전자가 채우게 되고 빈자리가 그 옆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실제 전자가 이동해서 빈자리가 생겼다 말았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현상을 설명하기가 복잡하죠. 그래서 전공은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처럼, 그리고 전자의 움직임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입자처럼 생각하면 현상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전류의 흐름에 기여하는 것이 전자뿐만 아니라 전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플러스 부호의 입자도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농도하고 전공의 농도가 전류의 흐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 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전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 레이트, 제너레이션 레이트를 늘리는 방법은 온도를 올리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빛 에너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는 빛을 받으면 전류가 막 증가하는데 그것은 빛 에너지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를 컨덕션 밴드로 역이시켜 주기 때문에 전자고 전공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빛을 주면 전도도가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금속은 그런 현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밸런스 밴드 전자를 컨덕션 밴드로 올려주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을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하고 홀의 농도는 항상 똑같죠. 왜냐하면 밸런스 밴드에서 전자가 올라간 개수만큼 전공이 생기기 때문에 전자와 홀의 농도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핑이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전자하고 홀의 농도가 똑같지 않게 그렇게 됩니다. 전자만 느릴 수도 있고요. 홀만 느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도핑이란 과정을 통해서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를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핑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소자들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전자의 농도 그래프는 반도체를 활용하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로축은 온도고요. 온도인데 온도의 역수로 가로축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로축은 농도입니다. 전자의 농도인데 로그 스케일이죠. 그래서 이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로그 스케일에서 직선이기 때문에 지수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경우에 온도가 올라가면 전자나 홀의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류가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전류가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전도대하고 가전도대 사이의 에너지 차이, 이걸 우리가 밴드갭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컨덕션 밴드가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밸런스 밴드가 나와 있죠. 그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밴드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밴드갭, 실리콘 결정의 경우에 밴드갭은 1.1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이 밴드갭이 너무 크면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전자를 역이시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전자를 높이 올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열 에너지로 전자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레이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즉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밴드갭이 크게 되면 전자의 농도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절연체가 됩니다. 그래서 밴드 구조에서 실리콘같이 1.1 일렉트론 볼트 정도 혹은 암흑 실리콘은 1.8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밴드갭에서는 반도체 성질을 잘 활용할 수가 있지만 밴드갭이 아주 커지면 예를 들어서 9 일렉트론 볼트가 된다거나 아주 커지게 되면 전자의 농도는 아주 줄어들게 되고 절연체가 됩니다. 이러한 절연체의 주요한 특징은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절연체는 되게 투명합니다. 빛이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에너지, 포톤이죠. 포톤 에너지는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가시광선의 포톤의 에너지는 2 내지 3 일렉트론 볼트 정도입니다. 지금 SiO2가 9 일렉트론 볼트라면 3 일렉트론 볼트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는 전자를 전도대로 올리기가 힘들죠. 즉 가전도대의 전자가 포톤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톤이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시광에 대해서는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되게 투명한 재료는 다 절연체죠. 절연체는 투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갭이 큰 재료들이 주로 절연체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밴드갭은 원자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고 했는데 이건 파동방정식을 풀어보면 원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에너지 차이가 점점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연막은 원자 간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원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밴드갭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실리콘 원자의 결합거리는 2.34옹스롱입니다. 밴드갭은 1.11 일렉트론 볼트고요. 반면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의 원자 간 결합거리는 2옹스롱이 안 됩니다. 1.7옹스롱 정도로 거리가 실리콘에 비해서 작죠.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지면 두 원자가 서로 결합을 할 때 엔티본딩 스테이트하고 본딩 스테이트 에너지 차이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건 파동 방정식을 풀어보면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절연막으로 사용하는 SiO2, 그 다음에 SiNX,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이런 것들은 원자 간 거리가 작습니다. 실리콘 원자도 압력을 가해서 결합거리를 줄이면 밴드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밴드에 들어있는 전자가 어디에 분포하는지, 에너지에 따라서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금속같이 스테이트를 다 채우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전자를 집어넣으면 주로 낮은 에너지부터 채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에너지부터 채워 나오다가 마지막 전자가 들어간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그 에너지가 페르미 레벨이 됩니다. 절대 영도 0K라면 EF, 즉 마지막 전자 위쪽으로는 전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위로 올라가면 존재할 수도 있을 텐데 절대 영도에서는 에너지가 제로이기 때문에 전자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페리 레벨, 전자가 꽉 차 있는 그 위쪽으로는 전자가 올라갈 수가 없어서 페리 레벨 아래쪽은 무조건 전자가 차 있고 페리 레벨 위쪽은 무조건 전자가 비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페리 레벨 아래쪽은 전자가 찰 확률이 1입니다. 무조건 있고 페리 레벨 위쪽은 전자가 있을 확률이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률 분포는 온도가 올라가면 변하게 됩니다. 페리 레벨을 중심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페리 레벨 위쪽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생기게 됩니다. 페리 레벨 아래쪽은 전자가 빌 확률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확률 분포가 온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전자의 확률 분포는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페르미 아래쪽에 있는 전자가 전도돼 비어있는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페리 레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차 있던 전자들이 페리 레벨 위쪽에 비어있는 상태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전자는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열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페리 레벨을 중심으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온도에 따라서 변하게 되고 이러한 그 확률 분포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페르미-디락 확률 분포 함수입니다. 식이 나와 있죠. 식이 나와 있는데 이 식은 온도가 0도, 0K이면 페리 레벨을 중심으로 페리 레벨보다 작을 때는 1, 페리 레벨보다 클 때는 0라는 값이 주어지고요.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래프와 같이 조금씩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확률은 바로 이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이 확률을 이용해서 전자의 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디락 분포를 사용하게 된 식이 좀 복잡하죠. 1 플러스, 그 다음에 지수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분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식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사식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주로 페리 레벨로부터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 그 에너지 차이가 KT 대략 열 에너지 정도 됩니다. 열 에너지보다 큰 경우에는 이 페르미-디락 함수를 근사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근사식은 지수 함수 하나로 주어져 있죠. E-KT분의 E-EF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사식으로 페르미-디락 함수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페리 레벨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근사식을 써도 큰 차이가 없어서
우리가 이러한 근사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의 확률 분포를 알아야 전자의 농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전자의 농도를 알아야 소자의 전류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 소자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